칼 융은 45년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영적 각성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91%가 그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간에 포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영적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몇 달 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까요? 융은 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심리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오늘 우리는 그가 각성 중 자아의 죽음이라고 부른 이 현상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융은 영적 각성 과정을 시작한 수백 명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일관된 패턴들과 예측 가능한 단계들,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정확한 지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영적 성장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왜 그것이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정 중 하나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영적 각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찾거나 명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각성은 개인이 평생에 걸쳐 구축한 모든 의미 구조들을 깊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직업, 인간관계, 신념, 가치관을 바라보며 이렇게 자문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신에 치명적일 수 있는 깊은 실존적 질문의 순간입니다. 융은 사람이 이 과정에 들어가면 여러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열정과 발견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길을 찾았다고 느끼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영적인 책들을 탐독하고 워크숍에 참여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명상 수행을 시작합니다. 융이 영적 허니문이라고 부른 이 초기 단계 동안 사람들은 자주 깊은 연결의 경험, 명료함의 순간들, 우주와의 일체감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행동 패턴, 기능, 장애적인 관계 또는 이전에 고려해 본 적 없는 삶의 목적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융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것에 도달합니다. 의미가 있어 보였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 시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91%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융은 이 전환이 일반적으로 각성이 시작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에 평화를 가져다 주던 영적 수행들이 공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혁명적으로 보였던 통찰들이 일상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종종 과정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문화가 영적 성장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후속 재통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해체의 시기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융에게 있어 영적 각성은 성장의 선형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영적 각성을 시작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평생에 걸쳐 구축한 자아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당신이 가진 이러한 동일화들의 집합입니다. 나는 변호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자아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동일화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힘으로 싸울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제한적인 구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할수록 자아는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아가 영적 각성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자아는 이 모든 영적 문제들이 헛소리라고 당신을 설득하고 당신이 실용적이어야 하며 삶의 진짜 일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 추상적이야. 나는 내 청구서를 지불하고 내 책임들을 돌봐야 해. 두 번째 메커니즘은 주의 분산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일, 가족 문제, 재정 문제로 극도로 바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각성 과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러한 주의 분산들이 종종 변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교활한 것은
융이 영적 팽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아가 영적 경험을 차지하고 새로운 동일화를 만듭니다. 나는 영적으로 진화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식적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데 그 사람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아를 위한 새로운 감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투사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문제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보기 시작합니다. 내 파트너는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어. 내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 물질주의적이야. 이 투사는 성장에 필요한 진정한 내적 작업을 방해합니다. 융이 가장 파괴적이라고 여긴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그가 방어적 퇴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정이 너무 강렬해지면 그 사람은 단순히 이전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추가적인 층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융은 영적 각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특정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과정이 그들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외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좋아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물질적 성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영적 각성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 민감해지고 세상의 모순에 더 자각하게 되며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융은 이것을 확장된 의식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구세주 콤플렉스라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영적 각성을 겪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거나 깨우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는 자신의 내면 작업을 회피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융이 기록한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의미 상실이라는 현상입니다. 각성 과정 중 사람들은 종종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목적의식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만족스러웠던 활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는 피상적으로 느껴지며 성취감을 줬던 커리어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 상실은 병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정의 필연적인 단계입니다. 융은 이를 리모델링 전 철거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기존 구조를 허물지 않으면 새로운 구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오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융이 기록한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꾸었지만 경험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마리아입니다. 42살의 여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직업적 성공을 통해 정의해왔습니다. 그녀는 마케팅 이사로 일하며 높은 연봉과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영적 각성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반에 마리아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가능성에 들떠 있었습니다. 사회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시작하고 삶의 목적에 대한 책을 읽으며 자기 실현을 위한 워크숍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리아는 융이 그림자와의 대면이라 부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성공 욕구가 근본적으로는 깊은 불안감과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많은 직업적 선택들이 진정한 열정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인식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대부분이 허위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깊은 존재론적 위기에 빠집니다. 지난 20년간의 선택을 모두 다시 질문하게 되었고 이전까지 만족스럽던 일은 이제 자신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예전의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마리아는 석 달 동안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이 자기 탐색의 여정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초월 기능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반되는 감정이나 현실 사이의 긴장을 견디며 즉각적으로 한쪽을 택하지 않고 그 긴장 자체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직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삶의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로베르토입니다. 50살 남성으로 25해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영적 각성은 거의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상에 관심 있던 아내를 따라간 명상 수련회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로베르토는 깊은 연결감과 내면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랑, 연민, 존재 간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그런 변화에 기뻐했지만 곧 새로운 로베르토에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로베르토가 그동안 결혼 안에 존재했던 공생적 의존 패턴, 수십 년간 굳어졌던 힘의 역학, 아내의 승인에 대한 끝없는 욕구 등을 의문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감정이 실은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내를 통해 미성숙한 자아를 채우려는 시도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인식은 사랑할 줄 아는 좋은 남편이라는 자아상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래된 관계 패턴이 숨막히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족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하자 그는 불면, 소화장애, 지속적인 불안과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탐색의 여정을 포기하고 익숙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컸습니다. 적어도 익숙하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전의 관계와 패턴으로 되돌아가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아나입니다. 28살 여성으로 늘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따라 법대를 졸업하고 명망 있는 직장을 얻었으며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의 각성은 자신이 완전히 자동 조종 상태로 살고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경력, 연애, 가치관, 심지어 성격까지도 남이 써준 대본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던 관계를 끝내고 부모와의 관계에 경계를 세우며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관심사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나는 융이 공허와의 대면이라 부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외부의 기대가 사라지자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전 인격은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그 요구들을 제거하자 드러난 것은 진짜 자아가 아니라 무서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나는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단순한 결정조차 내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임의적으로 느껴졌고 연극 도중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융은 이 공허의 단계를 오히려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약이 있더라도 익숙한 역할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적어도 안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페드로는 35살의 기업가로 물질적 성공과 끊임없는 생산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의 영적 각성은 극심한 번아웃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페드로는 마음 챙김, 목적 있는 일, 일과 삶의 균형 같은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업무량을 줄이고 명상을 시작하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재충전된 느낌을 받았고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융이 성공의 그림자라고 부른 영역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 욕구가 어린 시절의 경제적 결핍과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기업가적 성향의 일부가 사실은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제욕은 깊은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지 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 페드로는 창의적이거나 직업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겪었습니다.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기가 신경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경제적 안전뿐 아니라 정체성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페드로 같은 사례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 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종종 생산성과 외적 성취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각성은 이들에게 자신이 채우려 했던 존재적 공허와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융은 영적 각성의 과정을 7개의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여정을 통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 잠에서의 깨어남입니다. 보통 어떤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관계의 끝, 직장을 잃는 일, 중병, 혹은 단순히 지금 삶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순간적인 자각이 그 계기가 됩니다. 이 단계는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닐 텐데라는 갑작스러운 느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융이 영적 허기라고 부른 상태를 경험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과의 연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강렬한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 전통, 철학, 자기 탐색의 방법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역할과 외부의 기대에서 점차 자신을 분리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시기는 해방감과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에 따라 직업을 바꾸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융은 이 시기가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계는 긴 꿈에서 깨어나는 느낌으로 표현되며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각성이 끝났다고 착각하고 멈춥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무의식으로의 하강 단계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네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저승으로의 하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눌렸던 인격의 측면들, 깊은 두려움,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부정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했던 그림자의 일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강렬한 꿈, 억압된 기억의 표출, 자기 파괴적 행동 패턴과의 직면, 그리고 불안이나 불면, 소화 장애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병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아의 상징적 죽음입니다. 공허함, 혼란, 기준 상실의 시기입니다. 이전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 단계를 번데기의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이 시기는 탈바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도로 불편한 과정입니다.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위안이 되었던 영적 수행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고 신이든 우주든 혹은 자신이 믿던 그 어떤 성스러운 존재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네 번째 단계, 즉 자아의 상징적 죽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각성 여정을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융은 이 시기가 심리적 신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과정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신뢰,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여정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내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셀와의 대면입니다. 융의 용어에서 자기 셀프란 단순한 자아, 이고나 의식된 인격이 아닙니다. 모든 가면과 동일시가 벗겨졌을 때 드러나는 심리의 진정한 중심이자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자기와의 대면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셀프는 자아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통제, 안정, 인정 등을 추구하지만 자기는 진정성, 통합, 전체성과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셀프마저 또 하나의 자아, 동일시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진정한 나를 찾았다는 식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셀레무는 자아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경험되고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창조적 재통합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아와 자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섬기는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융은 이 시기를 창조적 인격의 형성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된 행동 패턴을 따르기보다 삶에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개별화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종착점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끝이 없으며 언제나 통합해야 할 새로운 자아의 측면이 있고 탐구해야 할 더 깊은 의식의 층위가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융이 역설적 지혜라고 부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의 미스터리를 굳이 다 풀지 않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각성 여정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함정들을 식별했습니다. 이 함정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신경증의 영적화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심리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이 학대당한 경험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당한 분노를 회피하고 있거나 집착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융은 이런 현상이 특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해 영성에 끌린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영성은 이때 치유의 통로가 아니라 부정에 세련된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영적 완벽주의입니다. 이 경우 사람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영적 순수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비영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 혹은 물질적인 욕망에 대해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하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영성은 인간 경험의 전체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면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영적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억압된 감정과 본능이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현자 원형과의 동일시입니다. 자신이 그림자를 통합하기도 전에 영적 스승이나 치유자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감각에 빠지기 쉽고 타인을 가르치거나 이끌려는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특히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거나 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작업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각하는 것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함정은 초월으로의 도피입니다. 높은 의식 상태, 깊은 명상 경험, 우주와의 일체감 같은 영적 체험에 중독되어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융은 이것을 회피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 일, 책임 같은 일상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 영성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조숙한 영성입니다. 융은 현대문화가 아직 심리적 기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고차원적인 영적 기술을 너무 빨리 소개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초적인 산수도 모르는 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착하지 않으면 적절한 애착을 형성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아 해체와 같은 개념은 자아 구조가 아직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융은 영적 초월을 시도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영적 식민주의입니다. 서구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영적 전통을 깊은 이해 없이 차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트라, 의식, 철학 개념들을 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빠른 효과만 기대하고 그 문화와 심리적 배경을 탐구하거나 자기 내면의 진지한 작업을 생략하게 됩니다. 융은 다른 전통을 배우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전통을 자신의 문화적, 심리적 기반과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문화는 그 집단의 집단 무의식과 심리에 맞는 영적 형태를 발전시켜 왔으며 외부의 실천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곱 번째 함정은 외부 구원의 기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변화가 특정한 스승, 특별한 기법, 신비한 체험 혹은 외부 사건을 통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를 찾는 데 몰두합니다. 융은 교사나 실천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내면의 작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외부 구세주를 찾는 경향은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융은 사람들이 영적 각성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통에 대한 의식적 참여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찾으라는 말도 스스로를 희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심리적 불편함의 시기가 성장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융은 고통을 완전히 피하려는 사람은 얕은 수준의 발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성 중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자문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내가 마주해야 하는 나의 어떤 측면인가? 목표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심리적 의미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능동적 초월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상반되는 긴장을 억지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분노, 질투,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돕기 위해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두려움, 야망,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마치 그들이 실제 사람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내면의 상반된 요소들을 억압하지 않고 통합해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통 현실에 대한 고정점 유지입니다. 각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이나 세속적 관계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은 오직 영적 추구에만 몰입해 사회적 고리를 끄는 사람들에게서 심리적 팽창이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현실과의 위험한 단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정기적인 일, 신체 활동, 현실적인 책임, 그리고 영적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일상적 기반은 격렬한 내면 변화의 시기에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과정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융은 명상, 치료, 글쓰기, 자기 탐색 등 어떤 형태든 꾸준한 실천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성장은 종종 무의식 속에서 은밀히 일어나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적절한 컨테이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치료, 숙련된 영적 지도자, 지원 그룹, 멘토 등 판단 없이 경험을 나누고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뜻합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혼자 감당하려 하다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숙련된 제3자의 시각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여정을 겪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흔히 동반되는 고립감과 미친 듯한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점진적 통합 대 전면적 혁신입니다. 융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시도는 지나친 혼란을 일으켜 결국 이전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점진적 변화가 심리 체계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진정한 열정을 따르기 위해 당장 직장을 그만두겠다 기보다는 그 열정을 취미로 탐색하고 역량을 천천히 쌓아가며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상징적 태도의 함양입니다. 삶의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는 제한적인 직업적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고 관계의 종료는 정서적 자율성을 개발하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상징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삶을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의미 있는 패턴과 내면의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스스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 상황들을 구성하기도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창조적 기능의 유지입니다. 각성 중에는 반드시 창의적 표현의 통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춤,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창조성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깊은 내면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합니다. 융은 각성 과정에서 창의적 활동을 멈춘 사람들이 강박적인 사고의 반복 속에 갇히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창조성은 그 에너지에 방향을 부여하고 통합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융은 우리가 영적 각성을 단순한 사치나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 심리의 진화적 필연이며 우리 중 전체가 집단의식의 전환을 겪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개별화 과정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또한 강조했습니다. 영적 각성에서 실패란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고. 비록 과정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사람의 내면에는 연민, 창의성, 삶의 지혜가 새롭게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성의 여정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융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진정하지 않은 삶을 사는 고통은 영원하다고. 진짜 선택은 불편함과 편안함 사이가 아니라 의식적 성장과 무의식적 정체 사이입니다. 융은 결론지었습니다. 영적 각성이란 결국 용기의 행위라고. 자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존재를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의식의 진화를 위한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에게 융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